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동신고등학교 1, 2, 3학년이 다 왔나요? 그러면 2, 3학년 친구들은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마 1학년 친구들만 저희가 오늘 처음 볼 텐데 동신과학고등학교에 또 왔습니다. 저희가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서 자 2025년 사이언스 슬램디 7월 4일 동신과학고등학교 편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뭐 처음 이제 듣는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과학대중화를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연구원 NST, 기초과학연구원 IBS 그리고 과학 전문 언론사 헬로디디가 함께하는 행사고요. 네, 저희가 2018년부터 해오고 있고 학교를 전문으로 찾아다닌 지는 한 이제 3년 차가 된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도 여러 곳을 찾아다니고 있고 동신과학고등학교는 제가 세 번째에 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1학년 친구들은 중학생 때는 여기를 못 들었으니까 선배들만 들었으니까 저희가 이런 내용들은 다 유튜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나갔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내용도 유튜브에 풀 버전과 편집 버전이 모두 올라갈 예정이고요. 들어오시면은 영상이 하도 많아요. 저희가 2018년부터 행사의 영상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 과학 중에서도 유전자 가위가 궁금해 유전자 가위로 검색하면 유전자 가위로 발표하신 박사님들이 다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 쪽이 궁금해라고 하면 우주 박사님들도 발표 자료가 쭉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새로 하고 있는 코너인데, 자 강연 말고 뉴스에는 조금 이런 과학 소식들이 어떻게 올라오나 최근 한 1년까지 포함을 해서 소식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오늘 발표하시는 박사님들과 좀 연관이 있는 걸 가져왔어요. 전부 다 IBS의 소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상용 원자로로 이제 네온 실험을 첫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우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보다 모르는 물질이 훨씬 더 많은 거는 알고 계실 텐데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중에 암흑 물질과 관련된 연구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로를 이용해서도 이런 미지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저희 박사님의 발표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허팅턴병이라고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병을 조금 치료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단백질 샤페론이라는 거를 발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IBS와 저기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디지스트와 함께 발견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요즘에 하도 이런 데이터나 AI를 활용한 연구도 많은데 이쪽은 수리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데이터 분석 도구를 개발을 했다는 내용이고 요거는 카이스트 김재경 교수님 팀과의 내용인데 오늘 수리과학 데이터 쪽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첨단 반응 동력학 연구단에서 학생들이 자 fem토초라고 하면은 혹시 fem토초가 몇 초 단위인지 아시나요? 네, 천조분의 1초. 네, 뭐 10분의 1초, 0.1초, 0.01초가 아니라 천조분의 1초입니다. 그런 짧은 시간 동안 이런 분자가 움직이는 구조를 포착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굉장히 최첨단의 연구 장비도 필요하고 또 고단위의 시스템도 필요한데 이것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기초과학 편이에요. 기초과학의 중요성도 알아보고 또 혹시 기초과학 연구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으면 흥미롭게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IBS는 거기 있어요. 신세계백화점 옆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외벽이 없는 연구소 중에 하나인데 가면은 일반인들은 과학문화센터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책도 보고 이렇게 쉬실 수도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다양한 연구단들이 있고 IBS 연구단 외에 캠퍼스로 연구단이 운영되는 곳들은 각 지역에 캠퍼스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기초과학 관심 있으시면 IBS에 대한 꿈을 키워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자분들을 무대 위로 한번 모실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은 모두 기초과학연구원 소속이시고 첨단 반응 동력학 연구단 기호성 박사님, 지하실험연구단의 양정열 박사님, 바이오분자 및 세포구조 연구단의 윤혜진 박사님,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의 황규영 박사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발표 자료는 미리 받았지만 굉장히 재밌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박사님들의 조금 준비 멘트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학회나 세미나에서는 발표를 여러 번 해보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 그것도 이제
좀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발표를 준비를 하셨고 좀 오늘 어떻게 임하시는지 한번 기호성 박사님부터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첨단 반응 동력학 연구단 기호성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학회 이런 데서 발표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고등학생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되고 하고요. 저도 과학고 나왔는데 이렇게 선배로서 어떻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최대한 제가 어떤 연구하는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양정열이고요. 발표를 들으시는 동안 뭐 하나라도 얻어갈까 하는 기대는 사실 없고 조르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느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분자 및 세포구조 연구단의 윤예진이고요. 오늘 생명과학 분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구조 생물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강연 처음이라 떨리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 황규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학생분들 앞에서 강연이 처음이라서 긴장이 되는데 저는 이제 저도 수학을 전공하지 않는 제 동생에게 이제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발표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네 분은 잠깐 다시 무대 아래로 모시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랜덤으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투표를 하실 거예요. 그 발표가 끝나고 한 분의 나만의 과학자를 투표를 하셔서 우승자분은 12월에 왕중왕전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미 4월부터 왕들이 탄생을 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고 저희가 한 10월, 11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동신과학고등학교의 우승자가 가서 왕중왕에서도 왕이 되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 순서 한번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이 좀 떨리고 데미도 마지막이 좀 중요한데 그리고 사실 경연에서 그러니까 발표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결과 어느 분이 제일 먼저 포문을 열고 어느 분이 대미를 장식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예진 박사님이 1번, 기호성 박사님이 2번, 황경 박사님 3번, 양정열 박사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자, 요 순서는 스태프분, 사회자, 그다음에 저희 개인 발표자분들도 모두 숙지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진행할 텐데 10분이에요. 개인당 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들 동안 박사님들은 지식과 재미, 흥미 모두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 학생들은 거기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하나라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분야별로 준비를 했어요.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바이오 쪽도 있고 수리도 있는데 학생들이 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 자기가 조금 관심 있는 분야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생명공학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오늘 첫 발표는 특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희 윤예진 박사님의 첫 발표, 원래 첫 발표가 제일 떨리거든요. 큰 박수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분자 사회학 그룹의 박사후 연구원 윤예진이고요. 저는 구조생물학을 전공해서 지금 단백질 구조를 규명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제목은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제목이고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강력하다라는 이 말이 이제 구조생물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은 도면이 필요한데요. 이 도면에 건물의 형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부품을 합성해서 쌓아 올려서 이제 완성된 형태의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체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도면에 해당하는 DNA가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부품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과 그 외에 다른 많은 물질들이 이제 적재적소에서 빛이 되어서 기능을 하게 되면 세포 혹은 이제 생명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부품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구조의 변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적혈구는 이제 몸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입니다. 이 적혈구 내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이제 글루타믹 엑시드에서 발린으로 딱 하나가 치환이 되게 되면 단백질의 구조에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원반형 적혈구 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할 이 단백질이 구조 변형을 통해서 이렇게 축적 스태킹되기 쉬운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필라멘트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단백질의 변형에 의해서 세포의 모양이 낫형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낫형의 적혈구는 일반 적혈구와는 다르게 혈관 내에서 축적이 되기 쉽고 그래서 혈류를 방해하게 되어서 이제 질병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백질 구조의 변형은 굉장히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단백질과 세포처럼 작은 세계를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16세기 말에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이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1590년경에 네덜란드에서 안경점을 하던 얀센 부자가 렌즈 2개를 통해서 물체를 약 3배에서 10배 정도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을 처음으로 발명을 합니다. 그리고 1660년경에 이제 레베누크가 270, 300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는 현미경을 발명을 했고요. 그리고 대망의 1665년에 로버트 훅이 현미경을 통해서 코르크 막의 벌집 구조를 관찰을 하고 이것을 세포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과학자들에게 보이지 않던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세포보다 더 작은 단백질은 어떻게 관찰을 할까요? 광학 현미경에 사용되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약 380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입니다. 근데 단백질은 이거보다 훨씬 작은 수에서 수십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는 단백질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관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파장이 짧은 X선을 활용해서 관찰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인 X선 결정학이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이 침전될 수 있도록 하는 물질들을 넣어줘서 단백질을 단단한 형태의 크리스탈 결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탈에 X선을 조사하게 되면 X선이 디프렉션을 하게 되면서 이제 회절 패턴을 얻게 되는데 이 패턴을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통해서 전자 밀도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맵에 단백질 구조를 모델링해서 규명을 하게 됩니다. 1914년에 막스 폰 라우에가 이 방식을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엔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이 결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정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태의 단백질, 크기가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은 지질이 포함된 막단백질이거나 아니면은 단백질 여러 개가 붙어있는 복합체의 형태이거나 하면은 이 방식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게 고안된 방법이 크라이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는 이제 극저온에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단백질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에는 정제된 상태의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정제된 상태의 단백질 용액을 금속 그리드 위에 올리고 이 금속 그리드를 극저온인 액체 에테인에 담궈서 얼리게 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얼리기 때문에 이 얼음이 유리화된 매우 투명한 상태로 얼게 되고요. 이 안에 있는 단백질을 관찰하기 위해서 전자현미경에 넣고 전자빔을 조사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백질의 입자들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관찰된 이 입자들을 이제 한 대로 모으게 됩니다. 이 입자들을 잘 정렬을 해서 한 대로 모으면서 이제 3D 구조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의 구조를 푸는 데에는 수천 장 이상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포함된 수에서 수만 개 혹은 이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까지의 입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크라이오 EM을 통해서 단백질을 구조 규명한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위 과정 동안 진행했던 연구인데요. 이제 어두운 곳에서 시야가 제한되는 야맹증 관련된 단백질의 구조를 규명했고요. 눈의 레티나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제 아미노산 단위로 살펴봤을 때 이제 어떠한 장기가 어떠한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이 되면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깨지고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변한 구조가 어느 부위인지를 통해서 어떤 기능이 달라져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지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뇌나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이온 통로 단백질인 커넥신이라는 단백질의 구조들을 저희 그룹에서 규명을 했습니다. 그럼 앞선 방법처럼 정제된 상태의 단백질이 아닌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이제 크라이오 일렉트론 토모그래피에 있습니다. 이 방식은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을 원래 존재하던 위치에서 관찰을 직접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 전달 메커니즘을 가질지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제된 단백질 대신에 셀 자체를 금속 그리드 위에 올리게 되고요. 이걸 앞선 방법과 유사하게 얼린 다음에 이 현미경 안에 넣어서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여러 방향에서 각도를 다르게 해서 이제 전자빔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방향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각도의 이미지들을 모아서 잘 정렬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포 내의 3D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이미지를 얻었을 때 이렇게 세포와 세포 내부의 세포 소기관들 그리고 단백질까지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로 3D 이미지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작은 단백질은 해상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매우 주목받고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IBS는 대전에 본원을 두고 있고요. 생명과학, 화학, 수학, 물리 등 여러 연구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에서는 지금 크라이오 ET와 크라이오 EM을 통해서 단백질 구조를 규명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키워드로 구조를 어떻게 규명하고 이렇게 규명한 구조가 질병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보통 단백질 뭐 그냥 어디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지 저렇게 구조를 보는 경우는 뭐 전문 연구자가 아닌 이상 거의 보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단백질 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걸 또 새로운 화학물질로 만들어내는 과정도 굉장히 신기한데 학생들도 나중에 바이오 쪽으로 가시게 되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발표도 살짝 내용이 이어지긴 해요. 이것도 저희가 분자를 이제 관찰을 하는 화학 쪽의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호성 박사님이 X선으로 보는 초고속 화학 반응이라는 주제입니다. 과연 화학 반응도 사실 여러분 교과서에 뭐
H2O가 무엇랑 만나면은 분자가 떨어지고 붙고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만 알지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를 텐데 이런 거는 저희 박사님의 발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두 번째 발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첨단 반응 동력학 연구단의 기호성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X선으로 보는 초고속 화학 반응 이런 식으로 제목을 되게 거창하게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제가 여태까지 화학을 연구하면서 화학이 어떤 건지 좀 생각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먼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서 화학을 공부를 하면 막 주기율표 외우고 전기음 성도가 어쩌니 막 반응성이 어쩌니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이게 정말 화학의 본질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X선으로 이제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최대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화학이 다들 아마 아실 텐데 화학이 영어로 chemistry잖아요. 그리고 이 chemistry의 어원은 연금술이 되겠죠. 알케미라고 하죠. 그래서 연금술이 뭔가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다른 물질로부터 금을 만들겠다. 그런 되게 커다란 꿈을 갖고 시작했는데 뭐 잘 되진 않았지만 그런 식의 연구가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납으로부터 금을 만들겠다. 아니면 납이 아니라 다른 금속으로부터 뭔가 가치 있는 걸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의 학문이 연금술이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후세라고 할 수 있는 후대를 잇고 있는 화학 분야는 뭘 하고 있냐면 뭔가 가치가 없는 애들로부터 가치 있는 애를 만들겠다 이런 방향성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싼 걸로부터 비싼 걸 만들겠느냐 그런 학문이라고 결국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바닐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바닐라 향을 내는 물질인데 다들 아이스크림 먹어도 바닐라 향 들어가고 이런저런 뭐 사탕이나 먹는 걸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의 향을 내는 리그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 펄프 종이를 만들고 남은 목재로부터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 목재의 가격을 보면 1kg에 300원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닐라 향이 내는 바닐린이라는 물질을 만들면 1kg에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300원 가지고 20만 원을 만들겠다. 이게 결국 연금술의 방향이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 없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화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이게 바닐린 가격이 얼마나 되나 한번 찾아봤는데 1kg에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게 결국 화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런 걸 만들려면 뭐 그런 얘기를 드리게 떠나서 화학이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치 없는 거에서 가치 있는 걸 만들겠다, 이것도 화학이지만 사실 주변의 모든 것이 화학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식사하고 오셨을 텐데 지금 윗속에서 소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것도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겠고,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구워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고기가 맛있어지고, 빵을 구워도 그렇고 옆에 있는 뭐 쇠가 녹슨다, 이것도 결국 다 산화 반응, 화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 어떤 물질이 변하는 것이고, 그 변하는 것을 저희가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그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자랑 B라는 분자가 만나서 A, B가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분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자가 끊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결국 화학 반응이 결국 화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런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써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앞서 발표해 주신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써서 분자가 어떤 식으로 분자의 모양이 변하나 이것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자가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제 제가 춤춘다고 제목을 써놨는데 뭔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바뀔 텐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은 그 분자가 움직이는 걸 동영상을 찍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자의 동영상을 찍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저희 연구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동영상을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다들 이제 핸드폰도 가지고 계시고 동영상 많이 찍어봤을 거예요.
동영상 찍는 원리는 되게 간단하죠. 여러 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어서 재생을 하면 동영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자들의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그리고 여러 번 찍어서 재생을 하면 분자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냥 빛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써서 사진을 찍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장의 사진들을 계속해서 찍어서 재생하기만 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저희 핸드폰 카메라 이런 카메라로는 어떤 짓을 해도 분자의 모습을 찍을 수가 없어요. 뭐 핸드폰으로 분자 사진 찍었다 이런 사람 없죠. 그래서 왜 그런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면 되게 쉬운데, 분자가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실감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익숙한 스케일, 사람 정도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 1m 정도 스케일이 되겠죠. 이거를 10분의 1로 확대를 해보면 사람 손 정도 크기가 한 10cm 정도 스케일이 될 겁니다. 이걸 또 확대하면 이제 피부, 이런 지문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걸 또 확대하면 이런 막 디테일한 구조들이 점점 보이고, 더 확대하면 막 이런 백혈구, 이런 커다란 세포들도 보이고, 세포막도 보이고, 더 확대하면 이제 세포막 안에 있는 DNA 다발들도 보이게 되고요. 이런 DNA 다발을 또 확대하면 DNA도 이제 보이게 될 거고, 얘를 또 확대하면 이제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람에서 이렇게 분자까지 올 때까지 9번을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9번을 확대해야 보이는 게 분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또 10배 정도 확대하면 원자 정도 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려면 이런 엄청나게 작은 애들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전에 그 박사님도 막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보려면 X선 결정학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애들을 보려면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아무리 확대를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통 해상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용하는 빛의 파장보다 작은 물질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물체를 볼 때 사용하는 가시광선은 약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정도의 빛이라고 하는데, 분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단백질 정도 되면 대략 한 10나노미터 전후되는 크기를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작죠. 가시광선은 400나노미터, 700나노미터 이 정도인데, 단백질은 10나노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광학 현미경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보다 짧은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엑스레이를 써서 분자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엑스레이는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로 사진 많이 찍죠. 근데 분자를 보려면 그런 약한 엑스레이로는 볼 수가 없고 엄청나게 강한 엑스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싱크로트론이라고 불리는 그 원형 가속기라는 설비에서 나오는 엑스레이를 쓰고 있고요. 이런 설비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얼마나 될지 짐작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한 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보다 큰 규모의 설비를 보통 나라들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이런 설비가 있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있는 ESRF라는 설비예요. 그래서 이런 커다란 설비에서 나오는 엑스레이를 분자에 쪼이게 되면 우리가 분자의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더 자세한 과정을 설명드리면 사실 서로 힘들어요. 저도 설명드리려면 사실 보통 며칠 동안 설명해야 되고, 아마 이렇게 10분 동안 이해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 결과물만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용액 안에 있는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면, 용액은 이제 용질과 용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질 분자, 그 솔루트를 이렇게 솔벤트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용질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용매 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동하고 하는가, 이런 거를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논문에다가 실었던 이런 그림들을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과정은 혹시 뭐 궁금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IBS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아마 저희 연락처들도 다 검색할 수 있을 거라, 혹시나 궁금하시면 연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저희가 이런 것을 해서 결국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냐면, 사실 뭐 기초과학적인 원리에서 막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어떤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면 저희가 신약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이렇게 위로 움직이는 게 뭔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 위로 움직이는 걸 막는 약을 만들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결국 저희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저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요즘에 이제 에너지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화석 연료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계속 만들면 이렇게 환경 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체 에너지를 쓸 건가, 쓸 수 있나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저장이라고 써놨지만 저희가 그 광합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에너지가 저장되는가, 아니면 뭐 저희가 실리콘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뭐라고 하죠? 광열판? 여튼 그런 애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를 알면 저희가 더 나은 물질을 개발해 가지고 더 높은 효율로 그런 솔라 에너지, 그런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저희가 뭐 분자의 춤, 이런 분자의 동영상을 측정하고 이런 게 지금 저희의 실생활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되게 원대한 꿈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들 졸리신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나왔지만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굉장히 큰 변화를 이뤄내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를 살펴보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밥을 먹어서 그런지 살짝 졸린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작년 재작년에 했던 그 2, 3학년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저랑 연상 퀴즈 스무고개 하듯이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죠. 때려 맞춰도 됩니다. 기회는 한 챕터에 3번씩 드릴게요. 한 번 손 드신 친구는 기회를 드리지 않는데 과감하게 도전하시거나 신중하게 다 듣고 맞추시거나. 자, 예를 들어 예시예요. 자, 저는 과학자입니다. 이러면 과학자 중에 찍어야 되는 거고, 자, 저는 여자 과학자예요 라고 하면은 과학자 중에서도 절반은 잘라서 여자가 되는 거고, 저는 노벨상을 탔어요 라고 하면 노벨상을 탄 여자 과학자가 되는 거고요. 저는 노벨상을 2번 탔습니다 라고 하면은 노벨상을 2번 탄 여자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트를 들으면 들을수록 압축이 된다. 근데 그 전에도 맞추면 돼요. 꼭 2번 받은 여자가 아니라 한 번만 받아도 정답 마리 퀴리 하고 맞추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쉬운 것부터 할까요? 동물입니다. 저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독을 가진 동물입니다. 아는 친구는 도전할 오케이. 오리너구리 아니에요. 전 독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접근이요. 왜냐면 오리너구리는 제가 작년 어디 행사에서 이미 기출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동물이죠. 자, 저는 바다에 삽니다. 해파리 아니에요. 아, 정답. 저기 친구 손 들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저희 스태프분이 가가지고 할게요. 자, 보거가 가지고 있는 독은 TTX라고 하죠.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데 독 순위를 나열을 하면 한 5위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5위 정도 되고 1위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1위? 인류에서 가장 강력한 독? 아, 맞습니다. 저 친구 드릴게요. 보톨리뉴스균이 가지고 있는 독이고, 이거는 굉장히 희석시켜서 저희가 쓰죠. 보톡스로 씁니다. 그래서 약간 보톡스 맞아보진 않았지만 맞으시면 마비 증세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하나 더 내보도록 할까요? 주기율표에 있는 원자. 저도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화학 원소 중에 가지고 있는 건 좀 많은데 안 들리는데 크게. 비소 아니에요. 하나 더. 이건 조금 결정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저기 그 뒤에. 아, 정답이에요. 수은입니다. 수은. 그래서 수은은 굉장히 특이하죠. 수은은 상온 25도씨에서도 액체 상태고 25도씨 정도에서는 수은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브로민 이렇게 2개,
조금 더 온도를 높이면 세슘하고 갈륨까지가 액체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못 맞췄으면은 진시황하고도 관련 있는 힌트가 나왔을 텐데 독성을 가지고 있는 수은, 이거는 아말감이랑 합금을 해서 치아를 때우는 데 쓰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자, 분위기가 처지면 저는 다시 돌아와서 퀴즈를 할 텐데 그렇다고 일부러 처지시면 안 되고 발표는 재밌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발표를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수리 쪽이에요.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좋아했는데 황규영 박사님께서 가장 좋은 이동이 우리에게 주는 것, 최적 운송 이론, 과연 어떻게 최적화를 하는지 수학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 큰 박수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 의생명수학 그룹에 있는 황규영입니다. 네, 오늘 최적 운송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적으로 이동한다는 건데,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성실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학교까지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경도 보고 오실 텐데, 만약에 밤에 유튜브 보고 늦게 일어난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이제 최적 경로를 이제 머릿속으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쉽게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짐들, 지금 박스가 5개 있습니다. 이 5개를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어딘가로 옮기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건데 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옮기는지, 이게 바로 최적 운송 이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우선 첫 번째는 짐의 위치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시작하는 위치인 x1부터 x5까지는 고정돼 있고, 우리가 이사갈 집 y1부터 y5도 고정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고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x1을 예를 들어서 y1이랑 y5 중에 어디에 놓을 것인가, x2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이 짐의 위치입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만들면 단순하게 x1부터 x5까지 하는 집합에서 y1부터 y5로 구성된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이 짐의 위치고, 예를 들어서 다음 그림에서 x1은 어디로 가는 것 같으세요? x1은 t에 의해서 y2로 가게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함수를 설정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만약에 짐의 배치를 다르게 한다면 아까 똑같은 상황에서 함수 값이 달라지겠죠. 지금은 아까는 x1이 y2인가 이렇게 갔는데 지금 빨간색 x1이 어디로 갔느냐를 보면 y5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달라지면 짐의 배치가 달라진다. 이게 저희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요. 자, 지금 방금과 같은 상황이 이 아래쪽 그림에 배치를 하였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짐의 무게도 있고 짐을 어디까지 멀리 이동시키느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수학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 방금의 상황을, 지금 x1부터 x5까지 짐이 놓여 있었는데 이것들을 위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y1부터 y5까지의 위치도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아래와 같은 그림, 이 이동은 실제로 저 수직선에서 수직선으로 가는 함수 t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x나 y나 다 수직선 위에 숫자기 때문에 수직선을 2개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 개 위에다 그려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개 말고 3개까지만 x1부터 x2, x3만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가 이동한다는 거는 첫 번째 x1이 수직선 위에 다른 점 y5로 이동한다는 거고, x2는 좀 더 가깝게 y1으로 이동하고 x3는 y2로 이동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림만 그렸는데 왼쪽으로 이동시키든지 그런 건 뭐 무방하고요. 네, 이때 저희가 최적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해봐도 짐을 멀리 움직일수록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거는 이 상황에서는 목적하는 Y5, 예를 들어 빨간색 점을 보시면 Y5랑 X1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저희가 함수를 t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거리는 tx1-x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점 혹은 노란색 점도 tx2-x2, tx3-x3 이 거리를 고려하는 상황이 되고요. 이뿐만 아니고 이 그림을 이삿짐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짐이 무거우면 당연히 무거운 걸 옮길수록 이제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거리뿐만 아니고 무게도 있습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tx-x의 절대값이랑 원래 본연의 짐의 무게인 mx 이거는 이 처음에 분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곱한 만큼이 저희가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몽주라는 프랑스 수학자가 옛날에 이 최적 운송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다는 건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기술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짐의 위치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함수 t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고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예를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비용 tx-x의 절대값이랑 무게 mx를 각 x마다 다 더한 이 값을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t를 찾는다. 이게 최적 운송 문제입니다. 몽주의 문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확률 분포에 좀 생각이 있으시면 이 이삿짐의 분포가 마치 확률 분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를 생각하고 싶으시다면 적분으로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 이삿짐이 이랬는데 5개의 짐이 있는데 제가 옮기고 싶은 거는 이제 6개예요. 그러면은 함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 5개에서 6개로 가는 함수? 그건 잡을 수 없습니다.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이삿짐의 이 분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자에서 출발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긴 상자가 나타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몽주 말고 좀 후에 러시아의 칸토로비치라는 수학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몽주의 문제는 우리가 시작하는 분포랑 도착하는 분포 마치 이동처럼 이걸 기술해 놨는데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전, 후,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건데 얘네를 공평하게 다루는 겁니다. 즉 x의 분포와 y의 분포를 평면 위에 표현하겠다. 그러니까 전후 관계를 따지지 않고 한 번에 표현하겠다는 건데요. 자, 이거는 x 분포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밑에 놓은 거고 이 수직선 위에 분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x, y를 동등하게 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분포가 원래는 x의 분포 따로 y의 분포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소위 결합 확률 분포라는 감마 x, y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여기 이 함수에 x1, y1을 집어넣으면 이 값은 감마 x1, y1은 x는 x1이고 y는 y1일 확률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차차 이제 배우실 거고요. 근데 이때 뭐 아무 감마나 되는 건 아니고 그 x축에는 x 분포를 따라야 하고 y축은 y 분포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있다고 하면 뭐 직사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x 분포가 돼야 되고요. 이 각선마다 반대로 이 횡으로 이 수평선으로 이렇게 다 더하면 가로로 다 더하게 되면은 y 분포를 따라야 한다. 이런 제약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칸토로비치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몽주의
다음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는 칸토로비치 버전으로 하면 좀 더 복잡해 보이지만 x1, y1은 xy들은 따로 정해져 있고 이 감마,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감마를 찾는 거. 원래는 t를 찾는 거였는데 감마를 찾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만 쳐다보면은 뭐가 더 쉬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오른쪽으로 만들었을 때 문제가 더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비용이라는 것은 이 감마라는 거에 대한 함수인데, 그러니까 감마를 넣을 때마다 비용이 바뀌게 되는데 감마에 대한 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선형 함수는 저희가 다루기 쉽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깨달으시겠지만 그래서 좀 더 쉬워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교훈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비직관적이고 복잡하게 만들었더니 오히려 문제가 풀리더라 뭐 이런 것입니다. 이때 제가 계속 뭐 최적 운송이니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이 감마를 최적 운송 계획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적 운송 이론이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뭐 짐 옮기는 거 말고 아침에 학교 빨리 가는 거 말고 도대체 왜 하느냐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집 강아지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 좀 유행했을 겁니다. 여러분 챗GPT에 사진 넣고 그 지브리 풍으로 바꾸는 거 좀 해보셨잖아요. 이런데 최적 운송 이론이 쓰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원래 이 진짜 사진들의 분포, 이삿짐 같은 강아지 사진들의 분포가 있는데 반면 이 강아지 사진들을 지브리풍 사진으로 만든 강아지 사진들의 분포도 저희가 숫자로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분포에서 이 분포로 가는 최적 운송을 AI한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 운송 이론이 여기에 쓰이고 AI가 학습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제서야 새로운 인풋, 입력 값으로 저희 강아지 사진을 넣게 되면 학습된 AI가 이 지브리풍 사진을 뽑아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고 이것을 소위 생성형 AI, 뭐 챗GPT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최적 운송 이론과 그 응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최적화 하는데 이렇게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서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AI가 워낙 발전하면서 이런 과정도 굉장히 단축되고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수리과학적으로도 이런 게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 발표인데 저는 최근에 이걸 유튜브에서 한 번 더 봤었는데 IBS의 지하실험연구단은 좀 독특한 곳에도 하나가 있어요. 정선에 가면은 지하 1000m의 예미랩이라고 있는 연구단도 있는 그 실험 장소가 있는데 여기는 이거는 일본의 그 카미오관대인 것 같은데 이곳에서 왜 이런 연구 기구가 필요하고 또 왜 사람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연구하는지 오늘은 저희 지하실험 연구단 양정렬 박사님이 이거 플러스 우리가 호기심과 입자물리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과연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지막 대비를 장식하는 발표 큰 박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기심과 입자물리를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의 양정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일본에 있는 슈퍼카미오관대인데요. 제가 박사과정 동안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학위를 마쳤습니다. 보시면 크기가 아파트 10층 높이의 아파트 10층 너비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일본식 발음은 곤돌라 사람이 여기 보이는 거죠. 제가 했던 거는 들어가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테이프 같은 거 붙어 있어서 그거 떼고 표면에 기름칠이 돼 있어서 그거 닦고 뭐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물론 서비스적으로 한 거고요. 데이터 분석을 했죠. 그리고 이제 태양연소 오는 중성자를 측정을 했는데요. 네,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사실 호기심 그리고 입자물리에 관련된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아마 과학을 믿으시겠죠? 과학을 안 믿으면 좀 힘든 사회입니다. 근데 과학이 없던 시대에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었을까?
보면 여기 애니미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기 호랑이가 있어요. 내 날 쫓아와요. 그러면 아씨 하고 도망가겠죠.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아무래도 속도상 따라잡히겠어. 그래서 나무 앞에서 몸을 탁 틉니다. 그러면 호랑이는 나무에 부딪혀 죽고 저는 살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살았네 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나를 구해준 이 나무가 은인처럼 느껴진 거죠. 분명 움직이지 않는데, 애니미즘의 애니는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처럼 이것에 어떤 나무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호기심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공부하느라 피곤하고 졸리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고민은 나의 호기심은 뭘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뭔지 좀 살펴보면, 이거는 하이퍼페리온이라고 레드우드 파크에 있는 나무고요. 호기심을 알려면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또는 좋아하는 게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 있죠. 이성이 만약에 나를 왜 좋아해? 라는 이유를 물으면 사실 우리는 이유를 답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좋아하는 것의 이유는 사실 좋아하는 게 먼저였어요. 좋아하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데네피질의 이유를 찾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호기심이란 건 결국 좋아하는 무엇인 거고 우리는 거기에 나중에 이유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해보면, 첫 번째는 엄마와 귀신 중에 무엇이 더 신기한가? 귀신이 더 신기하죠. 엄마가 신기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더 고달픈가? 하나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이면 되지만 다른 하나는 좀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 더 대단한가? 저기 방정식은 풀기 쉽지만 오른쪽은 이제 표준 모형의 라그랑지안인데 풀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사적으로밖에 못 푸는데,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건 사실 보이지 않는 무엇인 거고,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어떤 보상이나 도파민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면서 특별함이 있습니다. 입자물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입자물리가 뭐냐라고 설명하는데 이제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거든요. 그래서 관념이란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사랑이란 게 있으면 실제 장면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과학은 자연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무언가를 측정을 하고 그거를 관념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이제 보통 이게 입자나 에너지가 되겠죠. 어떤 대상이 되는 거를 하나의 원리로 설명한 데서 유물론이면서 동시에 한원주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잘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의 보상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좀 특별해야 되고, 이게 호기심인데, 우리가 본다는 걸 생각해 보면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죠. 그리고 어떤 물체에 부딪히고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들을 재구성하면서 이제 뇌가 일을 하는 건데, 제가 측정한 거는 태양에서 발생하는 중성미자를 측정을 했거든요. 태양에서 중성미자가 날라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손바닥 안에 1000억 개가 넘는 중성미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단지 이제 여러분과 반응을 하지 않을 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평생 한 번 반응하거든요. 그 정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아까 보셨던 슈퍼카미오칸대에 있는 물을 지나게 됩니다. 아까 거기 수조에서 물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입자가 하나 지나가게 되면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전자를 때려서. 그 빛을 측정을 한 게 이 체렌코프 링이라는 건데, 뭘 측정하냐면 간단합니다. 하루에 몇 개가 저게 보이나. 그래서 하루에 몇 개가 관측되는지, 그 관측량은 과연 우리가 예상한 양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태양은 몇 개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주기가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이제 아까 보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재해석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보상이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럼 실제 이게 무슨 보상이 있었냐? 항상 태양에서 오는 중성미자를 우리가 측정을 했는데 반밖에 측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10개면 5개, 4개. 한 20년, 30년 가까이 했는데도 처음에는 좀 오차가 커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반밖에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중성미자가 사실 3종류인데 그것들이 심하게 얽혀 있어서 물질과 반응하면서 원래의 성질을 잃어가지고
보질 못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하면서 노벨상이 슈퍼 카미오칸 데서 나왔죠. 그 2015년에 나온 중성미자 진동 변환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슈퍼 카미오칸 데에서 초신성 폭발 중성미자를 발견해서 2002년도에서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거고 한 30년 넘게 걸린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제 성과를 본 거죠. 개인적으로 물리학자로서 갖는 특별함은 이건 저 개인적인 건데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하는 실험은 돈이 안 돼요. 돈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올 주머니가 없어요. 자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원래 토목공학과인데 공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물리가 분명 토목공학과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특히 입자 물리는. 그리고 엄청 비싼 연구를 해요. 이게 약간 명품 같은 건데 단적인 예로 냉동기를 하나 그냥 작동시키는데 한 달에 전기세가 700만 원도 나오거든요. 한 달에. 굉장히 비싼 연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혈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과학기술은 결국 과학 발전을 맞추기 그것에 뒤따라서 발전하거든요. 그 하나의 예가 이제 많이 들어왔더니 WWW죠. 원래는 입자가속기 실험 데이터를 공유하려고 만들어 놓은 도구인데 그걸 우리는 인터넷으로 쓰고 있죠. 또 하나 있는 예가 10년 동안 그 입자 실험의 에너지가 10년당 10배씩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스토리지가 10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속기에서 쓰는 데이터 스토리지가 많다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실험을 할 때 그것을 저장하고 다루는 그 한계가 우리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그 한계하고 딱 맞닿아 있어요. 거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문제가 되는 거고 안 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식인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에 발맞춰서 기술이 발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의 씨앗이라고 앞서 얘기했던 거죠. 지금까지 한 거는 사실 과거 얘기이고 앞으로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겁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거의 제 손모가지를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성미자의 질량이 0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얼마인지 몰라요. 카트린에서 최근 나온 논문이 0.45 일렉트론 볼트보다 가볍다는 정도만 알지 이게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노벨상감이고요. 그리고 중성미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딜학과 마요라나가 있는데 어느 종류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 우주 초기에 빛이 생성된 이후에 시뉴비라고 중성미자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 에너지가 너무 작거든요.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아요, 정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핵, 그러니까 뭐 프로톤, 그러니까 양성자라든가 걔네들이 커크들로 묶여 있는데 그게 묶여 있는 이유를 모릅니다. 왜 걔네들이 묶여 있어야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묶여 있어 그냥. 그렇게 놓고 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암흑 물질이 있지만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관측한 적도 없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로 실험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것의 근원은 암흑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모릅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5번과 6번에 엄청 힘들어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실제 기초과학연구원에서는 앞서 말했던 중성미자 질량 탐색을 하고 있고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그 리밋을 낮추고 있고, 코사인에서는 암흑물질 탐색을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비활성 중성미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논문 결과인데 PRL에 논문이 나왔는데 한 달에 100편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편 뽑거든요. 거기에 실을 정도로 엄청 좋은 논문이 나왔고요. 지금은 더 큰 실험을 지하 1000m에서 실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지난주에 찍은 사진인데 지하 1000m에 내려가서 이게 냉동기인데 여기 안에 지금 이제 그 진공 뽑고 온도를 낮추고 있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올버스의 역설이라고 우주가 만약에 별들로 가득하게 있다면 우리의 하늘은 반드시 밝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느 지점을 찍어도 다 별이 있을 거니까. 근데 실제 우리 밤은 어둡죠. 이게 올버스 역설인데 에드거 앨런 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소설가면서 아마추어 전문가인데 유레카라는 에세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그 별로부터 빛이 도착하지 않아서이다. 근데 이 사람 과학자 아니거든요. 시인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내려진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관측 가능한 우주이고 그리고 유한하며 그것은 팽창하고 있고 빛의 속도가 일정 값 이하여서 우리들의 밤하늘에 보고 있는 별들의 그 공간은 아직 별들이 태어나기 전이다. 그래서 어둡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답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단지 이제 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입자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자잘한 호기심에서도 굉장히 큰 발견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거야라고 하는데 아까 보셨지만 발견만 하면 노벨상감인 것들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타시지 않을까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오늘 역설적으로 그만큼 기초과학이 중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에서 작은 발견이 모든 공학과 응용과학에서도 새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초과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아마 학생들한테 그 종이가 갔나요? 지금 나눠드릴 텐데 저희가 작은 종이 하나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적으시고 종이 비행기처럼 접으셔서 날려주시면 되고 날아온 것 중에 뽑히시는 분들은 저희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꼭 적어야 될 거 학년반 번호 이름 펼쳤는데 누군지 몰라 상품 못 드려요. 예, 그래서 학년반 번호 이름 꼭 적어주시고 누구한테 질문하느냐. 그래서 저는 양정열 박사님. 저는 황규현 박사님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적어주시면 되는데 질문은 아까 나온 발표 자료에서 이게 조금 더 궁금해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꼭 여기 나온 게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내가 과학자나 또는 어디 예를 들어서 화학 공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화학 분야를 가야 되나요? 이런 진로 상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또는 질문 적어주시면 되고요. 가끔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일 처음에 바이오 발표하셨던 박사님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추리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안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추측을 못하기 때문에 학년반 번호 이름과 박사님 성함까지는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답변도 듣고 투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적을 시간 드리고 혹시 그 종이 비행기를 잘 못 접으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행기 접는 법도 밑에 그려놨는데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꼭 학년반 번호 이름 적으시고 자 아까 그 상품 받은 친구들은 저희가 그 자리에서 이제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비행기를 뽑힌 친구들은 행사가 끝나고 앞에 와서 이름하고 기프티콘 받을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질문을 적는 동안 저희 박사님들은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꼭 어렵게 적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보는데 너무 좀 빨리 지나가서 아쉬웠다든지 그런 내용이라든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박사님들 박사님 조금만 쓸까요? 네, 박사님들 표정을 보니 홀가분하신 분들도 계시고 살짝 아쉬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잘 전달을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학생들 적는 동안 소감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부터. 소감을 물어보실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이렇게 발표할 수 있어서 저도 좋았고요. 가능한 한 많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많이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막 분량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아까 간단하게 진로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되게 저 같은 경우엔 진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수학을 했었고 대학 와서는 화학과에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물리화학이라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런 진로가 앞으로 많이 변하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하신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열심히 고민해서 좋은 진로 선택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자리에서도 혹시나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고 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기호성 박사님께서 진로를 말씀하셔서 저도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사실은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성적이 너무 안 좋다고, 네, 수학 성적이 좋아서 이제 이과를 하게 됐는데, 네, 정말 동의하고요. 네, 저도 굉장히 인생을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고등학교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서 좀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너무 힘들었어서 진짜 저도 잤거든요, 이런 거 있을 때. 그래서 조금만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부를 똑같이 하고 똑같이 놀더라도 마음 불편하게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만 조금만 한 2% 정도만 조금만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하는 동안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많아서 아쉽긴 한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과학고 학생들인 만큼 이제 과학자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가끔 연사분들 강연을 들었었는데 피곤해서 뭐 잔 적도 있고, 아니면 적절히 이해한 적도 있고, 아니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강연이 제 뭐 인생의 선택에 반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태이든 뭐 여러분의 뭐 피로가 풀렸든 뭐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흥미를 갖게 됐든 시간에, 네, 아무튼 좋은 시기시니까 네,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전 과학고등학교, 여기 말고 저기 킨스 옆에 있는 데서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 올라오셨던 분이 졸업생이었어요. 근데 그 박사님은 과학고를 다닐 당시에 노벨상 수상자분이 오셔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했었고, 자기는 그걸 듣고 진짜 과학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과학자가 돼서 그 학교의 선배 과학자로서 또 강의를 하러 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련한 시간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참여해야지 할 수도 있는데, 요게 누구한테는 어떤 학생에게 굉장히 큰 이렇게 자극으로 작용해서 진짜 나중에 과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꼭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굉장히 의미 있던 행사였지 않나 싶고, 혹시 내가 아직 못 적었다 하는 공이 있나요? 좋습니다. 제가 한 30초에서 정도로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아까 안내를 드렸지만 투표하고 우승자분은 저희 왕중왕전으로 갈 예정이고요. 그때도 왕중왕전은 학교가 아니라 다른 굉장히 큰 장소를 빌려서 진행할 텐데,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시니까 과학고등학교 친구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기 계신 동신고 과학자분들도 응원하러 오시고, 또 다른 과학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분들이 우승하셨나 궁금하면 보러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12월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가 요거 질의하고 투표하고 끝나면 학생들은 저희가 선생님 안내 말씀으로 안전하게 이제 순서대로 퇴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비행기까지 접은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게 요즘에 그런 외국 가수들이 한국에 콘서트 하러 오면은 이렇게 종이 비행기나 풍선 이벤트 같은 거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자, 종이 비행기 준비를 해주시고, 스태프분이나 선생님분들은 사진이나 영상 촬영하실 분들은 앞쪽, 스태프분들은 혹시 앞쪽, 종이 비행기가 날아오면 분명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날리면 여기까지 안 와요. 그래가지고 옆에
뒤에서 온 종이 비행기가 떨어졌다.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처럼 날려주시면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쪽에 오는 게 좀 뽑힐 확률이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맞추지는 마시고 그냥 요 부근으로 날아오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준비 되셨으면 종이 비행기 들고 셋둘 하나 하면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준비하고 자 셋 둘 하나 날려주세요. 좋습니다. 계속. 아이고 좋습니다. 천천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아요. 네, 제가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좀 올려주시고요. 네, 비행기를 조금만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생각보다 빈 종이 비행기도 많이 날라와서 그러니까 이름이 저희가 비슷한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하나를 찾고 있는데 하나만 제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빈 비행기고요. 오케이, 4명 골랐습니다. 자, 제가 한 분 한 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윤예진 박사님입니다. 자, 1학년 3반 15번인가요? 조재민 학생 어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을 할 때 전자기파로 어떻게 파악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전자기파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전자빔을 단백질을 쪼이게 되면은
이제 이 단백질과 주변에 물이라고 했잖아요. 얼려 있는 물. 이 물과 단백질 간에 이제 컨트라스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컨트라스트로 대비되는 단백질이 물보다는 무거우니까 조금 더 진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하기 정도로 이제 주변과 구분을 해서 이거를 파악을 해서 이제 이 동일한 입자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이거를 잘 배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 방향에서 본 거, 이쪽 방향에서 본 거, 이쪽 방향에서 본 거 이걸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2D에서 3D로 이미지가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토대로 이제 이러면 전자 밀도 맵이 생기는데 이런 건 보통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밀도 맵에 맞는 그 아미노산들을 넣어서 저희가 구조를 모델링을 해주게 됩니다. 네, 혹시 답변이 적절하게 됐는지 네, 좋습니다. 자, 황규성 박사,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게 학생이 인적 사항을 안 적어가지고 다른 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성 박사님이에요. 2학년 4반 9번 김태은 친구 있나요? 원래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던 질문인데, 자 박사님, 이거는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힘들었던 시기랑 좀 극복하신 방법. 되게 예상치 못했던 질문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고등학교 시절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나마 힘들었던 거를 말씀드리자면, 여기 아마 과학고 학생분들이니까 다 비슷한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서울과학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는 중학생 때까지 제가 엄청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과거에 가니까 다 비슷한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더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주변 사람들이 저보다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질이 모자란 사람이었나? 내가 똑똑하지 않았구나. 그런 걸 느꼈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중학생 때까지는 되게 나는 되게 뛰어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조금 더 나이 먹어서 생각하니까 성적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약간 그렇게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이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학생들이랑 막 비교하고 성적 나오면 등수 나오고 막 부모님도 몇 점 나왔냐 막 그런 거 물어보고, 누가 뭐 어디 학원 갔는데 잘 됐다더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이 주변 사람들이랑 되게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손해, 이득 이런 거 별로 안 따지고 되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주변 친구들이 물론 경쟁자기도 하지만 막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내 돈을 뺏으려는 막 그런 경쟁자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인간관계들 많이 맺고 잘 고등학교 시절들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답이 잘 됐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박사님의 학술적인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진솔한 내용이 담긴 내용이었는데 그만큼 학생들에게 귀감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살짝 돌아오면 양정열 박사님이에요. 2학년 5반 15번 황정원 학생인가요? 어디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암흑물질 이야기인데, 암흑물질을 가능하다면 채취 또는 확인, 성분을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의 특징을 파악하는 건데, 첫 번째는 무게, 두 번째는 다른 물질과 얼마만큼 강하게 상호작용하는가, 이 두 개를 보면 되거든요. 성분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그 두 가지가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 봤을 때 우주가 지금의 은하와 지금의 사이즈와 지금의 그러니까 별들의 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정돼야 할 그 매스, 그러니까 질량의 범위가 있긴 한데 아직은 너무 넓어서, 그리고 그 특정 매스에 대해서 관측한 것도 없고, 그리고 그 탐색한 영역도 전체의 수 %밖에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그것과 잘 반응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이제 되겠죠.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암흑물질과 반응한 걸 만들려고
실제로 뭐 이탈리아나 유럽에서는 한 이 운동장만한 검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을 많이 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도 아직은 이제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먼 훗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겟체를 많이 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지만 향후에는 암흑물질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물질의 범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자 마지막 황교영 박사님인데 2학년 3반 15번 조현지 학생 있나요? 자 이거는 조금은 결이, 이것도 약간 기호성 박사님과 비슷한데 여기가 과학고등학교인데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드는데, 자 혹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과학은 좋지만 내가 수학은 싫어한다, 수학은 싫다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 있을만해요. 그렇죠. 과학에 수학이 많이 활용되긴 하지만, 자 박사님 질문은 수학에 빠져든 계기입니다. 네, 좋은 질문. 혹시 학생 제가 어디 계신지 못 봤는데 어디 계시? 아, 네,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져든 계기는 제가 그 중학교 때 시립도서관을 가는 걸 좋아했는데, 거기서 한 번은 제가 원래는 막 책을 막 만화책만 읽고 막 읽다가 뭐 해리포터도 읽고 그러다가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교양 서적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수학에 빠져들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심정으로는 수학자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나도 저렇게 약간 따라하고 싶다. 약간 마치 뭐 배우나 아이돌 여러분들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동경하는, 전 항상 그 좀 동경하는 사람을 닮으려고 좀 따라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어떤 수학자께서 이렇게 학교에 강연을 오셨는데 그분이 또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런 사람처럼 이제 살고 싶다, 저런 사람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어렸을 때의 생각과 지금의 삶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인생이 이제 꼭 일치하진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이제 가게 되고 있어서 일단 아무튼 계기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진로는 뭔가 되게 사소한 거에 의해서도 바뀌는 경우가 특히 학생들 시기에는 많고, 또 그것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꼭 그게 그대로 가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접하면서 여러 것을 많이 시도를 해보고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질의 요 네 분의 학생은 이따 끝나고 와가지고 상품 받아가시길 바라고, 저희 마지막 투표 진행을 해볼까요? 저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핸드폰 또는 태블릿으로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제가 잠깐만 할게요. 네, 들어가시면은 오늘 행사 안내가 있고 네 분의 과학자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 이거는 어떤 분이 제일 뭐 좋은 출신이다 또는 제일 비싼 연구를 한다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딱 이 40분 동안 누가 나에게 가장 핵심 지식을 주었고 흥미를 주었고 관심을 이끌어냈다, 나만의 과학자분에게 주시면 좋고, 혹은 그 발표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멘트 해주신 그런 문구에서도 감명을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분에게 어렵지만, 사실 이거 투표를 해보면 굉장히 맨날 5표 이내에서 우승자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박빙인데, 어떤 분이 오늘 우승을 하셔서 동신과학고등학교의 우승자로서 왕중왕전에 가게 될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발표 내용은 전부 다 편집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요. 1학년 학생들은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동신과학고등학교 편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승자는 마약 발표하신 한의학연구원의 서수연 박사님이 우승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오늘 우승자분도 함께 왕중왕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과학자분은 연말에 상도 받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여러분들의 투표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심 물론 이거 이외에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다음 주에도 저희 둔곡 조선고등학교에서도 슬램디를 하고 또 9월 10월에도 쭉쭉 진행될 예정이니까 구독해 두시면은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투표 결과는 아직 집계 중. 자 저희 아직 투표 못했다. 아 좋습니다. 신중하게 고르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제가 아마 한 3시 전에는 끝나야 된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끝나고 박사님들 사진 촬영만 한번 하고 학생분들은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정리하고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아 좋습니다.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분이 우승을 하셨을지 다 같이 두고두고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할까요? 자 2025년 7월 4일 동신과학고등학교에서 함께한 사이언스 슬램디 기초과학 미래기술의 씨앗이 되다 편 우승자는 이분입니다.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정열 박사님이에요. 양정열 박사님. 아 좋습니다. 우승자 소감은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혹시 예상하셨나요 박사님? 네. 아 이런 분들이 연애 한 분씩은 계세요. 자기가 우승할 거다라고 자신감 있게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마지막에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학생분들에게 한번 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해서 노벨상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노벨상 받으시면은 아마 동신과학고등학교 학생들도 저 노벨상 타신 분이 2025년에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한 걸 내가 들었었어라는 것도 생길 테고 또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을 다시 보려면 조금 빨리 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학년 학생들은 2년 안쪽으로만 어떻게 기다리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저희 물론 양정열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 분의 박사님들도 노벨상 타셔서 동신과학고등학교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요. 그때도 사회는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저희 박사님들 가운데로 조금만 오실게요. 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오늘 인사를 함께 드리면서 동신과학고등학교 사이언스 슬램디 기초과학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